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기관이 사는 시점을 우리가 딱 포착하게 되면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뭐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이 나이에 좀 우습지만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주식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 다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지점장 생활도 했고 그리고 외환이나 채권 담당 업무도 했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과 여러 가지 그 투자에 관련한 그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웅달 책방에 와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얘기하는 것은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25년 동안 경험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또 논의하고 이러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KR 리서치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읽어내는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유익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주입니다. 저는.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종합지수가 2,700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증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올라가던 증시가 딱 꺾어졌죠.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네. 여기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시장에서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하면서 뭐 일시적인 조정일지를 판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많은 얘기와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왜 올라가는지 왜 빠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런 거는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네. 시장의 구조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다음에 주시장은 똑같은 형태의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없었지만 네. 다음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징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상승할 것이다, 조정할 것이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장이 올라가고 지금 장이 왜 빠지는지를 한번 제가 흐름을 판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6년 동안의 매매 동향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동향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2009년도에는 15조 정도 매수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2020년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한 해 동안의 평균치의 동향을 보게 되면 10조 내외 규모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2020년 전후로 해서부터 시장의 규모가 사이즈가 커져버렸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늘어났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네. 지난 그 3개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 62조를 매도했어요. 20년, 21년, 22년. 매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전망치가 좋지 않았었죠. 일시적으로 21년도에 경제 상황이 좋게 나왔지만 내가 큰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그 블랙락이나 뭐 그 스타델 같은 뭐 몇십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치가 나아지고 해서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하지 않거든요.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이게 이제 기관이나 어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봐서 시장이 좋은데 왜 매도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을 봐서 매매를 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0년, 21년, 22년도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견지에서의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치를 판단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지난해에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긍정뷰로의 전망치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초부터가 아니고요. 지난해 중반 이후에서부터 한국 시장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솟았죠.
2년 연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현됐던 한국의 경제 상황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수출 규모 측면에서도 이전 대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적자 국가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시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5조 규모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올해에는 1, 2, 3월 이 3개월 동안에 16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역대 사상 최대치인 한 달간에 7조를 매수했어요.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한국 주시장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은 1분기에 3조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었죠. 네. 지난해는 많이 샀었는데 대만은 13조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IMF하고 OECD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생산 위주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지난해 2.8%였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 성장이 발현됐었죠.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좋았습니다. 일본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들 주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주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어요.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신흥국, 인도,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매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겠네요. 1, 2, 3월은 16조를 매수했는데 여기서 끝날지 이게 한계치인지 아니면 더 살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한 20조 정도 더 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 내용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매도를 집중화시켰던 2020년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때 보유 비중은 10년간의 그 기간차를 두고 판단해 보게 되면 35%의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10년 평균 많을 때는 40%였고요. 작을 때는 29%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치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전 수준을 회귀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5% 이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지난 연말에 29.5%였습니다. 좀 올라왔죠. 16조 3에서 지금 32%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평균치 35% 또는 평균치 이상을 산다라고 판단할 때 35%나 37%까지 외국인들이 올 한 해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작게는 15조가 될 거고요. 많으면 25조 정도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이 나왔죠. 올 한 해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사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요 큰 그림, 벌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종목 간의 흐름과 이제 그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재미없어요.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만 가요.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가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별반 재미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네.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은 기관이 사는 장입니다. 개인은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고 뭐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거나 뭐 급등주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 위주로의 종목이 움직입니다. 개인이 사는 장에서는. 네. 그런데 기관이 사는 장은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살 때 시총 20개 종목 내에서 주식을 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만 지수만 움직이는 장이 되는 것이고요. 네. 기관이 살 때는 기관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겠지만 운용사, 자문사도 있겠지만 운용사도 이제 기관의 보편적인 우리가 그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죠. 네. 펀드를 운용하면 펀드에 소속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형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이 살 때는 시장의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기관이 사는 장이 언제 올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지난 3월에 들어서서 4조 원 매수했고요. 2월에는 7조 원 매수했고요. 1월에도 대략 한 4, 5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네.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을 계속 일정 부분 취했고 3월 들어서는 매도의 규모가 훨씬 강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내려 버렸거든요. 기관이 왜 파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기관이 언제 살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종목의 움직임이 딱 들여다 보입니다.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삽니다. 네. 기관들은 그 외의 종목들을 사기 때문에 기관이 사는 시점을 우리가 딱 포착하게 되면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네. 이걸 우리가 웅달님도 그렇지만 뉴스만 보고 외국인이 팔았고 뭐 결과치만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뒷북입니다. 네.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기관이 사는 시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관은요. 시장의 방향성도 판단하겠지만 환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트를 운용하는 집단입니다. 외국인보다 더 민감합니다. 의아스러운 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죠. 주식을 계속.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팔긴 했지만 그런데 기관들은 연일 팔아요. 연일. 그 이유는 환과 기관이 너무 밀접하게 운용되는 그 상품 지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하는 건데 지금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시장의 지표를 판단할 때 바로미터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N입니다. N, 달러 N. N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N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N 약세 현상으로 고점부까지 상승했던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이때 한 150엔 정도까지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정상 움직임에 N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통화 완화 정책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원래 N이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통상적인 일반적 시장에서는. 그런데 약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전 움직임을 먼저 보시죠. 이전 움직임에서 보면 N이 약세일 때 주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연일 매도를 했습니다. 연일 매도했어요. 이게 지난 7, 8, 9월 시점에서의 흐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것만 아시면 주시장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종목 판단하는 거는 그 다음인데 종목 선정하고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 N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N이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장 기준으로 해서 장중 흐름에 대한 변화의 지점의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N이 151엔 수준에서 151.50, 60, 70, 4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한 열흘간에 있어서 이 가격이 30년 전 가격 수준에서 최고점입니다. 30년 전에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그때 N이 이제 240엔까지 가긴 했었지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152엔 수준이 최고점 라인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갈 수 있고요. N이 보면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포트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N이 152엔을 돌파해서 153엔, 4엔, 5엔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기관은 계속 팔 겁니다. 지금 방향성이 안 나타났고 N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락을 한다. 지수는 반등줍니다. 기관이 살 겁니다. 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지금 변곡점 지점에서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전체 금융시장을 지금까지 지켜봐 오면서 외환 쪽 업무도 많이 받고 채권 쪽 업무도 많이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그 통화 흐름에서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한 차례 상승에 딱 꺾입니다. 그럼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고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결론 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에서 본다라면 여기 이제 텍스트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웅달 책방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화면을 2번, 3번 보시면서 제가 텍스트화 시킨 것도 한번
스탑 시켜가지고 한번 잘 보시고 제가 2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제도권에서 있고 제야에서도 한 2, 3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또 보고 배운 선배들로부터 익힌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N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의 변곡점 지점에 있다. 기관은 그래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으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첫 번째. 우리가 변곡점에 대한 시장 판단하는 근거로의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N과 연동되어서 일본 시장의 움직임이 시장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네. 지금 일본, 미국, 한국 시장에 대한 새 그림을 같이 보시고 있어요. 일본 시장의 움직임이 먼저 선제적으로 박스 이탈했습니다. 네. 동일하게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동일한 지점에서의 흐름들이 최근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박스에서 움직임이 계속 정체되다가 일본은 그 지난주 정도에서 월요일 지난주 정도에서 박스 이탈하고 이제 일단 그 흐름에서 하방 경직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도 두 번째로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박스 이탈했어요. 네. 한국도 박스 이탈했죠. 네. 이러면서 흐름이 동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N의 움직임을 판단하면서 기관이 언제 들어올지를 해석을 하는 지점에서의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 시점에 대한 내용들은 일본 니케이 225 시장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읽어가시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다. 이것도 다 어려워. 그냥 지수로 언제 바닥이고 언제 올라갈지 알려달라 하면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네. 통화는 어렵고 일본 시장도 어렵고 네. 찾는 것도 힘들어. 그냥 지수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줘 라고 하면 가능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지수 상황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격이 과열됐어요. 그러니까 이격이라고 한 건 이평선 간에 벌어진 차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주가는 서로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고요. 습성 자체가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붙어야 되는 지점으로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빠지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럼 저거는 21선인가요? 선을 말. 이 네. 색깔의 선이 20일선이고요. 이게 60일입니다. 저는 이평선을 꼭 의지해서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평선을 안 보는데요. 중요 지점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이평선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나 보조지표나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은 후행적 지표거든요.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선이나 흐름이나 그림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격이나 그 종목의 움직임이 먼저입니다. 네. 거래량은 선행 지표이지만 나머지는 다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은 중요하게 봅니다. 거래 대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 지표들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인데 변곡점에서만큼은 제가 딱딱딱 그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렵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N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갔을 때의 전제로의 지금 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방으로 바로 가면은 내일 바로 시장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방으로 네. 바로 가면. 근데 상방으로 간다는 전제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전제로 판단을 해드리게 되면 지수는 2650포인트까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에서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불러주시면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차는 열흘 정도 기간차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모습은 21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변하겠죠. 60일은 계속 올라가고 이 모습이 이제 그려질 건데 이러한 흐름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단기간 그러니까 아주 롱텀하게 연말 뭐 3, 4분기까지 아니고 이번 달 또는 5월 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네. 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올해 한 해 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20조 규모로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기관은 환율 동향의 변화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전환점에 대한 시점만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앞서 열거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항상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고 손절하고 그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딱 그 얼개를 짜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가지고 시장을 이해하시면 전혀 조종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다 해도 네. 한 2,650 정도. 네네. 지수의 폭은 그 정도를 하단선 최단 하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보시는 그렇죠. 거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2,650 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2,600이 깨진다. 그러면 시장의 추세가 기존까지는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제가 또 나와서 바로 시그널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2,650 전후로 해서는 강력하게 지지되는 지수선이고요. 전반에 시장을 싸고 있는 그 구조적인 분위기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났던 그 PMI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 지표를 잘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기존까지는 중국 지표가 뭐 일시적으로 좋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번 나온 데이터는 생산과 판매 지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제 PMI를 구성하는 5개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네. 생산, 판매, 종업원 지수 뭐 등등등등 있는데 생산 판매가 월등하게 좋아졌고 나머지 부분도 상승했는데 이 생산 판매가 좋았다는 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아 그래요. 네, 그 경기가 그동안 침체에서 확장으로 지수 그러니까 그 지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적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시장도 뭐 휴일을 지나긴 했지만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중국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는 지정학 변수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 통상적으로 선행하는 지표가 금 가격이고요. 금은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 선행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대비 약간 우행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해석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꼭 유가가 올라가서 나쁜 거 아닙니다. 유가가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재상승을 하게 되면요. 네. 그건 또 어디까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느낌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느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오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못 잡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번 흐름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보시죠. 네. 쉽습니다. 어려우시면 네. 2번, 3번, 4번 연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요거를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의중을 쭉 아실 겁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가시나?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종합지수가 이 삼성전자를 추종합니다. 네. 삼성전자 종합지수를 추종하는데 삼성전자만 먼저 막 올라가고 종합지수는 안 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불가합니다. 시총상이 네. 전체 시총의 한 15%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갈 수는 있어요.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를 먼저 뽑아줍니다. 그리고 지수는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이 상승을 이후에 시키면서 지수가 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요 개념 아시고요. 네. 최근 한 4, 5년간의 그 삼성전자와 종합지수 간의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드릴게요. 네. 지난 2020년 정도인 것 같아요. 팬데믹 전후 상황인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안 깨졌어요.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은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덜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얘만 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덜 빠졌기 때문에 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1년 96,800원 고점 찍을 때 먼저 올라갔어요. 지수 대비해서. 먼저 그냥 급등하면서 10%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먼저 올라갔어요. 종합지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빠질 때 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빠졌죠. 이게 지난해 22년도일 겁니다.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 하락의 폭이. 여기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지수가 8만 5천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 판단할 때 삼성전자가 찍어줬던 지수의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지수는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 수준이면 3,000포인트, 3,1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래 간다는 거죠. 와.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갈 것이냐? 아니죠. 삼성전자 먼저 뽑아줬어요. 쭉 당겨줬어요. 그 우리가 마라톤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 메이커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뽑아주는 리딩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듯이 삼성전자가 덜 갈 때도 있고 먼저 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먼저 갔어요. 그럼 지수가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삼성전자 못 간다는 전제야. 삼성전자 이미 뽑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종목들이 뭐가 동생들 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이제 찾을 때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 3,000포인트, 3,100포인트에 먼저 뽑아줬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갈 거를 판단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음 타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생들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전기전자가 나오겠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기 뭐 등등등등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있겠죠.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LG솔루션, 삼성 SDI 요런 동생주들이 지수 3,000까지 끌고 갈 때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 지수 종목을 뭘 산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더 빠른 걸 사야죠.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에서 빠른 거. 그게 이제 웅당 책방을 그 시청하시는 이유이시겠죠.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설명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전기전자가 저는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시세 선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항상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도 계속 나왔어요.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읽어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